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이번 시간에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는 26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역 수행 기관 선정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더미 같은 서류나 모니터에 엑셀 창과 씨름하고 계실 우리 시군구 주무관님들 혹은 현장 출장 가는 차 안에서 이 방송을 틀어두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업이지만 이 지역 내 어르신들의 1년을 책임질 기관을 선정하는 일, 이게 진짜 지자체 복지행정의 제일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사업을 이끌 지역 수행기관을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침에 딱 맞게 선정할 수 있을지 파헤쳐보는 거죠. 네, 수십 페이지 지침서에서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 기준들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당장 적용해야 할 필수 기준들하고 또 평가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그 맹점들을 중심으로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권역 설정부터 짚어보죠. 보통 시군구에서 노인 인구나 복지 인프라 고려해서 권역을 설정하잖아요. 네,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 권역수나 행정동을 병명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도단이랑 사전 협의를 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선을 긋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전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행복이음이랑 노인 맞춤 돌봄 시스템 내에 전산 조정을 미리 거쳐야 해요. 아, 데이터 매칭 문제군요. 그렇죠. 만약 지자체 임의로 권역을 바꿔버리면 행복이음에 있는 어르신 거주지 코드랑 전담 복지사 매칭이 완전히 어긋나 버려요. 와, 그러면 서비스 누락되고 전산 대란 나겠네요. 네, 그래서 사전 협의는 시스템 무결성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통계 얘기 하나 해볼게요. 2025년 기준 전국 670개 수행기관 데이터를 봤는데 좀 의외의 결과가 있었죠? 아, 그 기관 유형 비율 말씀이시죠? 네, 노인복지관이 29.9%였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34.9%로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그게 사실 현장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복지관이 다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규모가 큰 종합복지관 하나가 넓은 권역을 다 커버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특히 교통이 불편한 곳이나 골목상권 같은 곳은 마을 단위에 있는 재가노인복지 시설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들이 우리 지역 특성이나 교통망을 보고 어떤 유형이 맞을지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오늘 심층학습의 핵심, 배점 기준입니다. 총 100점 중에 공공성 항목이 20점이죠? 네, 공공성 20점은 절대 기준입니다. 지자체 임의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관내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만 된다는 거네요.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절대 불가합니다. Q&A에도 명시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게 그 방문요양급여 채공규모 제한 규칙이잖아요. 아,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왜 이런 빡빡한 제한을 두었냐는 거죠. 무료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장기요양보험 환자를 끌어들이는 약간 마케팅 채널로 쓰는 걸 막으려는 거 맞죠?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공공돌봄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한 철저한 장치예요. 전수 차이도 확실하던데요. 네, 방문 요양을 아예 안 하거나 공공성격의 사회서비스원이면 20점 만점을 받고요. 네네. 규모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겠다 하면 16점, 그냥 현상 유지만 하겠다 하면 8점입니다. 유지하겠다고 하면 8점이요. 12점이나 깎이는 거네요. 당락이 바뀔 점수인데요. 엄청난 차이죠. 유지의 기준도 최근 6개월 평균 수급자 수를 넘기면 안 되니까 기관 입장에선 꽤 부담입니다. 그런데 주무관님들을 위한 꿀팁,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Q&A에 나온 사례인데 정말 놓치기 쉽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시군구에 A 법인이 1센터, 2센터, 3센터 방문요양시설을 3개나 운영해요. 네. 근데 이번 공모에는 1센터 이름으로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류 볼 때 1센터 규모 제한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침은 그 1센터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3개 시설 전체 수급자 총합을 기준으로 제한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와, 진짜요? 서류만 대충 보면 1센터만 평가하고 점수 주기 딱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2센터나 3센터에서 수급자를 막 늘리는 꼼수를 부릴 수 있잖아요. 와, 주무관님들 진짜 현장 심사하실 때 신청 기관명만 보시지 말고 법인이 운영하는 전체 현황을 전산으로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스템 조회 필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앞서 공공성 20점은 고정이었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30점, 효과적인 사업 수행 50점. 이 부분은 지자체 자율이잖아요. 네, 시군구 담당자님이 지역 특성에 맞게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진짜 권한입니다. 담당자님들 어깨가 무거우시겠네요. 인프라 기준 같은 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간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 전용 사무 공간이랑 상담 공간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어르신들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요. 최소 10인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 전용 공간이 건물 안에 없다. 그래도 서류에서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아, 유연성이 좀 있군요. 그럼요. 인근 복지센터 회의실이나 지자체 남는 공간을 정기적으로 빌리겠다는 외부 공간 대여 계획서만 잘 제출하면 인정이 됩니다. 물리적 공간이 없더라도 기획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 연계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중간 관리자 말씀이시죠? 네, 중간 관리자를 배치하면 평가에 반영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 인력 인건비가 국비 미지급이라는 겁니다. 지원금도 안 나오는데 법인 돈 들여서 중간 관리자를 쓴다는 건 그만큼 서비스 질이나 인력 관리에 진심이란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전문성에 투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과거 사업 수행 이력도 본다고 들었는데요. 그냥 오래 했다고 점수 주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지자체 지침에 반한 적은 없는지, 행정이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는지 이런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공모 진행이랑 위탁 계약 규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A to Z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개 법인은 1개 권역에 1개 시설만 참여 가능하다. 이거 좀 헷갈려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A권역 안에서는 하나만 돼요. 그런데 A권역에 하나, B권역의 다른 센터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참여하는 건 됩니다. 아, 다른 권역의 다른 시설로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실력 있는 법인의 기회는 주되 한 권역을 통째로 독점하는 건 막겠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네요. 그리고 이 치열한 공모를 건너뛸 수 있는 프리패스 혜택도 있다고요? 지자체 직영시설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지자체 직영시설 중에 최근 평가에서 A나 B 등급을 받았다면 복잡한 공모 절차 없이 바로 선정 가능합니다. 와, 이거 잘 쓰면 행정력도 엄청 아끼고 빠르게 사업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주무관님들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행정 편의를 돕는 강력한 무기죠. 계약 기간은 2년에서 최대 5년이던데 왜 굳이 다년간 계약을 하는 걸까요? 매년 하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할 텐데.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면요. 이게 결국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요? 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면 불안해서 일에 집중이 되시겠어요? 2년에서 5년 정도로 안정감을 줘야 어르신들과의 유대감도 이어지고 돌봄의 질이 올라갑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관이 바뀌어도 고용 승계, 심지어 연차 승계까지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용 안정이 최우선이죠. 아, 그리고 타 시설로 재위탁하는 건 절대 금지라는 것도 못 박아두고 가야 합니다. 하청 주지 말라는 거네요, 확실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역지원기관 선정 포인트 짧게 짚고 넘어가죠. 시도 단위에서 선정하는 건데 네, 광역지원기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독립된 사무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동일법인이 관내 지역수행기관이랑 광역지원기관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권한 분리를 확실히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광역은 자원을 배분하고 모니터링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자기 소속 기관에 몰아줄 수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회계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강하게 굴러가겠네요. 아주 완벽한 분석이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주무관님, 이제 서류 심사하실 때 어떤 부분을 날카롭게 보셔야 할지 딱 감이 오시죠? 네, 오늘 서류상의 인프라와 배점 기준은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걸까요? 면접 심사장에 들어온 기관 대표와 실무자의 눈빛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진정성, 그리고 돌봄 현장에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처할 따뜻한 임기응변을 여러분은 어떤 질문으로 끌어내시겠습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담당자님의 진짜 역량이 빛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 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을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